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문학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문학의 비중은 사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훑어봤던 비문학 유형보다는 출제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출제 비중이 적은 만큼 난도 판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문학 이론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으셔야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 있어서 위의 내용에 그 부분이 낫다, 안 낫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것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로 현대 문학의 현대시. 자, 그래도 문학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나온다면 현대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리 출제 순위는 8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책 247쪽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7쪽이고요. 자, 이론적인 거 책으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신데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그렇죠. 글을 쓴 목적 자체가 감동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논리, 이성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문학에 이성이나 논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목적 자체가 감동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요, 다른 글들은 줄줄줄 이어서 길게 풀어내는데 압축시켜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고 전제 하나 더 적어주시면 운율이 있습니다. 자, 리듬감이죠. 뭔가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짧은 분량으로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겠고요.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운율이 있는 글이 바로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 표시로 시의 3요소를 주제, 운율, 심상이라고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시를 이루는 요소들이니까 굵직하게 이론적인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주제는 모든 글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제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소제목 이 부분에 그래서 운율이라고 나왔어요. 시가 시인 다른 글과 다른 큰 변별 요소인 운율 과연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다 소리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설명에서는 말의 리듬이라는 말에 줄 그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선택지에 나와서 찾을 부분은 위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쓰였다 하고 운율적인 요소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지 운율을 이루는 방법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247쪽의 운율을 이루는 방법 소가로 2번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동일 혹은 비슷한 의무는 소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과 모음이죠. 그걸 반복한다고 했는데 얘를 보니까 갈래갈래 갈림길 이라고 이 부분만 봐도 자음 중에 특정한 자음인 기역과 리을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의미자질을 가진 이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비비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 똑같은 단어 2번 이상 나오면 다 2번 이상이 반복적인 요소라서 운율이라 보시면 돼요. 온다, 오느나, 오는, 올지라도 자, 오다에서 변형 형태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시는 사실 눈으로도 보지만 소리 내서 읽는 낭송에도 이제 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일정한 운율을 느낄 수 있게끔 글자 수를 맞춰주는 그것도 운율적인 형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글자 수를 맞춰주는 걸 가지고 음의 수를 맞춘다라고 해서 음수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자, 끊어읽는 덩어리가 이제 뒤에 동그라미 4번에 호흡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 호흡의 단위를 세 덩어리로 끊어읽을 때 글자 수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5글자 나왔죠. 자, 그러고 그 다음 줄에 해마다 또 3글자고요. 봄바람이 4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로 끊어 읽는 그 덩어리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되죠. 자, 이렇게 일정한 글자 수, 3글자, 4글자, 5글자가 그 세트가 한 번 더 반복되는 이런 요소가 바로 글자 수를 반복했다고 해서 음수율적인 요소가 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주시고요. 사실 음수율과 음보율은 거의 같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보율은 뭐냐면요. 소리 음자고 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한 걸음 갈 동안 소리를 내는 그 덩어리를 일정하게 맞춰준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끊어 읽기입니다. 호흡의 덩어리 끊어 읽는 덩어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세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보율이 있는 시는 단위를 예를 들어 세 덩어리를 끊어 읽으면 사문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음수율이 있는 시는 예를 들어서 자,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형태가 제일 많이 반복된다면 이제 셀조자를 써서 뭐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단위 명칭처럼 조
자, 이런 말 쓴다는 거죠. 조, 음보 이런 게 나오면 아, 글자수 반복했구나, 끊어읽기 반복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운율이라고 하면 뭐가 되든지 간에 반복되는 요소가 있으면 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글자수나 끊어읽기 단위들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50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동그라미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단어 배열 구조, 그러니까 틀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의 예시를 보니까 뭐뭐의 무엇은 뭐뭐의 무엇, 그 틀이 뭐뭐의 무엇은 뭐뭐의 무엇, 이런 틀이 반복되고 있죠. 자, 제일 쉬운 예, 자, 이거 제일 쉬운 예 말씀드리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예시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자, 주어 서술어 구조죠. 무엇은 무엇하다, 무엇은 무엇하다, 이런 틀이 반복되고 있는 거. 여기서 말했던 문장 틀이 그 다음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틀이 반복되는 것도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한 시가 나왔을 때 찾아내서 읽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선택지에서 예를 들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뭔가 틀이 반복되고 있는 게 없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6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음성 상징어라고 했는데요. 뭐 의성어, 의태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예시에서 삐삐 뭐 이런 거, 배쫑 소리 흉내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반복을 해서, 자, 예를 또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의태어인데요. 이거 운율 형성 요소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의성어와 의태어는 똑같은 단어가 세트가 2번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운율 형성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대부분 운율 형성 요소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쨍그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글자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성의 이응이 반복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성어, 의태어가 대부분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배열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운율 형성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좀 그래도 주의해서 각각의 예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자, 그럼 소가로 3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운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고, 자, 운율 왜 효과 한번 볼게요. 자, 운율이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좀 반복되는 요소, 리듬감이 생기니까 당연히 쾌감 있다, 아름다움 있다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또 말의 리듬이 시의 분위기나 주제랑 연결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자, 그 예시로 하나의 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 운율적인 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가 대표적으로 음수율과 음보율을 갖춘 시가 되겠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3, 4조의 4음보를 가진, 자, 우리 고전 시할 때 하겠지만 시조라고 대표적인 우리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시조의 그 정형적인 틀은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끊어서 한번 여러분 끊는 표시 좀 해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푸른 산도 저절로, 푸른 물도 저절로 이런 말이죠. 산절로, 수절로. 자, 그 다음에 산수간에 나도 절로 하고, 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라고 할 텐데, 화자도 이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가 생성이 되죠. 자, 마지막 줄 볼게요.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자, 저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여기서 늙어가리라, 자연스럽게, 그런 의미로. 자, 제가 손가락 표시했는데요. 한 줄마다 4덩어리씩 끊어 읽었고요. 자, 여러분 글자 수 세보면 청산도 절로 이런 식으로 3글자, 4글자 꼴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조라는 글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3, 4조의 4음보의 형식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운율의 효과 얘기할 때 주제를 나타내는데 운율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했고요. 자, 요런 운율 말고 지금 반복되는 소리를 보니까 절로 나오고 있거든요. 주제의식 자체가 보시면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인데 절로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그 의미적인 요소도 운율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 4번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운율 말고요. 다른 범주로 일단은 뭐 시의 3요소 중에 주제, 운율, 심상이라고 했는데, 이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가시에 쓰인 각각의 단어들의 어떤 의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뒤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시 안에서 그 문맥상에서 쓰인 다른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 함축적인 의미랑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249쪽 넘어가서 시의 3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심상 부분이고요. 운율만큼이나, 자, 근데 사실 이제 과거 회차에서 심상 문제가 좀 단독으로 이론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상은 반드시 아셔야겠고요. 마음 심자의 이제 모양이다, 코끼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상자죠. 그래서 마음으로 어떤 이미지, 상 이런 거,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오감이라고 하죠. 자, 5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글을 써주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생하게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심상의 갈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소가로 3번의 심상의 갈래이고요. 오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그라미 5번부터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시각입니다. 눈에다 체크하시면 글을 써내려갈 때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색깔 진한 거, 새빨간 노을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청각되어 있습니다. 귀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글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꿀벌이 잉잉거린다, 접동접종, 새소리 이런 것들 넣어주고 있고요. 자, 후각은 코를 통해서 냄새 전달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뭐 썩는 냄새, 향그럽다 이런 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미각은 혀라고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맛입니다. 혀로 느끼는 맛이죠. 그래서 간간하고 짭조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자, 촉각은 혀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에 닿는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서늘었다 하고 차가운 느낌, 뭐 까끌까끌하다, 부드럽다 이런 게 다 촉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5가지가 심상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6번을 따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각각의 심상이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상은 한 가지인데 좀 표현 효과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까요? 한 가지 대상의 감각을 2가지를 결합시켰습니다.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이 나오는 게 바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감각이 쓰였다. 공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심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의 이런 뭐 시각이다, 청각이다 이런 감각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예시들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얘 첫 번째를 보니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죠.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분수인가요? 아니면 종소리인가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했습니다. 종소리의 느낌이 분수처럼 이렇게 흩어지면서 푸르다. 듣기 싫은 소리 아니죠. 그냥 종소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푸른 종소리 하니까 뭐 맑고 깨끗한 소리다 라는 효과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대상은, 나타내고 싶은 대상은 청각, 소리. 자, 소리인데 그것을 푸르다라고 전이시켜서 시각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의 방향, 전이된 방향까지 찾으라고 하면 원래 나타내는 심상을 앞에다 적으시고요. 청각이 뭘로 전이되었다, 시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예시도 좀 볼게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울림 났다고 해서 청각이 주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울림을 내는 게 바로 태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태양은 소리 우리 못 듣거든요. 보는 거잖아요. 빛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청각화되었다. 태양이 울리는 것처럼 태양빛이 그런가 보죠. 자, 시각이 청각화된 그 방향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 것도 좀 재밌는데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대요. 막 안개 끼어 있는 것처럼. 소리가 자욱하다? 청각이죠. 사실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소리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 느낌.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를 앞부분에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우리 책에 청각의 촉각화도 적혀 있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그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대요. 여러분, 소리를 찬다. 근데 이건 진짜 생각해보면 내가 들판을 걷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소리는 들리고 있고 한 걸음 막 2걸음 갈 때마다 그 소리가 사실 벌레가 풀쩍풀쩍 뛰는 느낌이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을 차면서 아유, 어떻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발길로 찬다니까 찬다는 게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촉각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도 볼게요. 울음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 가을강입니다. 지금 소리 내서 우는 게 아니라 강을 보고 울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청각화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꽃처럼 붉은 울음. 자, 아까 푸른 종소리랑 마찬가지네요. 붉은 울음에 초점 맞춰주시면 울음이 청각이고 붉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서러운 느낌이 드네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얘기인가요? 종소리 얘기인가요?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종소리가 아까 푸른 종소리라고 맑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소리의 파장이 막 연상이 돼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이거 역시 청각의 시각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여러분 이제 심상 문제가 지식형으로 단독으로 나오면 각각의 심상을 구분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고, 좀 까다롭게 나오면 공감각적 심상 안에서 그 감각이 어떤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는가까지
과거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 여러분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50쪽 넘어가서요. 자, 네 번째로 그러면 네 번째라고는 돼 있는데 우리 시의 3요소가 주제, 심상, 운율. 뭐 물론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틀 잡아 놓으시고요. 시가 또 다른 글과 다르게 어떻게 내용을 써내려 가는가라는 거죠. 시인이 시를 씁니다. 하지만 시인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시 안에서 특정한 말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세울 때 그 사람을 시적 자아다, 화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시에서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예, 김소래 시죠. 그때 시인이 글을 썼지만 시에서 화자를 내세워서 시를 쓴다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부르는 사람 엄마야 누나라고 하기 때문에 어린 남자애 정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작가는 성인 어른이거든요. 그쵸? 작가랑 화자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른 화자가 어린이를 내세워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왜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어린이 화자를 내세웠을 때 좀 더 순수하고 맑고 이런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또 대표적으로 남자 시인인데 시 안에선 자기가 여자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느낌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주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화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화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소가로 이번에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시를 봤을 때 일단 제목을 보시고요. 물론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걸 떠올리면 더 편합니다. 자, 어쨌든 제목을 보시고요. 대부분 그 제목이 주제와 관련될 수 있어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나가 등장했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 두셔야겠고 그 나가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도 생각을 해야겠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주제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태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소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나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시의 상황이 굉장히 눈 내리고 부정적이다 뭐 이런데 그 화자가 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슬픔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눈 내리고 막 힘들고 시련이고 이런데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극복하리라 이러면 그게 슬픔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리라는 주제의식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모르는 시를 정말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다른 것까지 막 상징적인 의미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크게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거 먼저 좀 나눠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가로 이번에 보니까 목차 정도만 한번 읽어볼게요. 명상적, 기원적 태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한테 뭐 바란다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태도죠. 비판적 태도, 주로 좀 현실의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체념적 태도, 어떤 현실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좀 좋은 태도나 뭐라고 하죠? 긍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태도. 여기서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시의 맨 마지막에서 끝나고 있고요. 자, 의지적 태도, 뭐뭐 하리라 이런 명령조도 썼고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극복하겠다는 태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에 이제 관조. 자, 멀리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마음속에 찬찬히 비춰보는 좀 철학적인 태도죠. 달관, 모든 걸 초월한 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반성적 태도, 내가 잘못했네. 미래지향적,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태도 좀 비슷하고요. 예찬적,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태도도 보자는 거였고요. 자,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251쪽 선택지에서 정말 자주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표현 방법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비문학이나 다른 거에서도 자기의 어떤 의미 전달의 표현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글에서 문학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 일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 5번에 표현기법이라고 돼 있는 거 예, 앞부분도 물론 심상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더불어서 표현기법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거예요. 251쪽은요. 자, 제가 강조드린 예는 적어야겠네요. 251쪽에 표현 기법 또는 표현 방법. 자, 이렇게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의 표현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적어보면요. 비유랑 변화주기, 그 다음에 강조하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라는 게 이제
견주어서 깨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대상에다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원관념이 있는데 그거에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거를 빗대어서 이제 원래 원관념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변화주기는 우리 일상적인 언어랑 문학의 언어의 차이점은 예술 장르랑 그냥 지시적으로 전달하느냐인 거죠. 예술 장르까지 되도록 하기 위한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는 일상적인 표현과 뭔가 좀 다르게 독특하게 이제 단순한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에 해당하는 변화주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나올 거고요. 강조는 당연히 자기 의도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51쪽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하기에 대한 목차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직유 보겠습니다. 직접 빗대기라 보시면 돼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한다면 그 원관념을 다른 빗대고 싶은 보조관념, 이 보조관념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이 보조관념에다가 빗대는데 그 빗댔다라는 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드러내는 방법이 처럼, 같이, 듯이, 뭐뭐, 인양 이런 중간에 연결고리를 바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줄 그어주세요. 처럼, 같이, 듯이, 뭐뭐, 인양 연결어 동그라미 하고요. 자, 예를 볼게요.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길이 있는데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라고 했어요. 길이 그냥 꾸불꾸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넥타이가 풀어진 것처럼 풀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넥타이가 꾸불꾸불하게 풀어져 있는 거 연상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길이 펼쳐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 넥타이 구부러진 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뭐뭐처럼이라는 연결어를 분명하게 써서 직접적으로 빗댔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은유법 볼게요. 자, 은유법을 보니까 은유법은 이제 은근하게 빗대는 건데요. 뭐뭐처럼 이런 말과 같은 연결어를 없애요. 그래서 은근하게 빗댔다라는 건데요. 주로 A는 B이다. 원관념 A는 보조관념 B이다. 이런 식으로 빗댑니다. 자, 예를 보니까 첫 번째 예시. 내 마음은 호수요. 전달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뭐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호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호수다라고 해서 이제 물론 시 전체 문맥을 봐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은 되겠지만 이거 같지만 생각하면 뭐 풍랑이 있는 호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 맑고 잔잔한 호수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의인법 넘어갈게요. 의인법 우리 익히 많이 알고 있으신데요. 자, 줄 그을게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인 것으로 빗대는 거죠. 그래서 예시 첫 번째를 보니까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별을 얘기하는데 눈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스릴 줄 안돼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인법이랑 하류법. 자, 직유랑 은유랑 같이 묶을 수 있겠고요. 의인과 하류를 묶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똑같다고 묶는 게 아니라 좀 구분하시라고 묶는 거예요. 자, 하류는요, 살지 않은 것, 생명이, 살 활자죠. 생명이 아닌 것을,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명 있는 것에다가 빗대고 있을 때 하류법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파도가 으르렁거린다라고 얘기해요. 자, 으르렁거린다는 짐승이 하는 거죠. 의인법과 차이가 있다면 의인법은 동물이라도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 근데 하류는 숨 안 쉬는 대상을 숨 쉬는 대상에다가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범주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태법, 의성법. 자, 이거는 의성어랑 의태어 사용했을 때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멍멍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강아지가 짖고 있구나 하고 그 원관념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소리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걸 전달할 때 이제 의태법, 의성어법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풍류법도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속담이나 격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보니까 어떤 친구가 막 굉장히 아는 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아는 거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져요. 그 말은 너 좀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속담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원하는 표현의 속담이나 격언을 가지고 왔을 때 풍류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비유하기는 지금 의인법 빼고는 다 중간에 유자가 들어가고 있죠. 깨우칠 유자입니다. 자, 7번 넘어가세요. 252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유법 구분하는 것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대신해서 깨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유
비율을. 동그라미 1번에서 제유법과 한유법 두 가지가 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제유는요, 어떤 커다란 전체 대상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전체 대상의 원관념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건 진짜 빵 달라는 말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으니 식량을 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식량의 일부인 빵을 가지고 와서 식량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신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환유의 뜻이 나왔습니다. 이번은 어떤 재상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 대상 중에 하나의 속성이나 환기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대상 전체를 나타내고 싶은 건데요. 예를 보니까 백의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원관념이 뭐지? 보통 간호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간호사를 의미하네. 그래서 그 흰옷이 주는 그 환기하는 이미지가 바로 간호사라는 거고, 이럴 때는 어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낸 게 아니므로 이제 환유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유 중에서는 환유와 제유가 있고, 물론 꼼꼼하게 과거에 채에서 문제를 물으면 이거 두 가지도 구분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냥 대유법 부분으로 전체 또는 어떤 속성으로 전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예시는 좀 봐주세요. 대유법의 예시는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중의법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중의법이 표현 하나로 자기가 전달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원관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좀 특정하게 그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자, 시조의 한 부분인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느노라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왕조를 배신한 그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지키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백이숙제의 중국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가지고 와서 이 시조에서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양산이 바로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이 찬탈을 했죠. 그래서 수양산, 이게 바로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진짜 이런 산이 있어서 중국의 이야기랑 결합시키고 있으니 수양산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와서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됐다. 한 표현으로 두 가지 원관념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런 거 중의법이라고 한다. 얘는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비유하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을 비유하기라고 묶어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반복법이 나왔는데, 자, 여기 강조하기를 제가 세 번째 적었네요. 자, 9번부터가 이제 강조하기라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원래 나타내고 싶은 표현에 어떤 걸 다른 걸 빗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표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자, 제일 쉬운 게 똑같은 말 또 해요. 네, 저도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계속 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같은 단어나 어절 문장을 반복하는 거. 자, 여러분 같이 적어주시면 뭐가 됐든 반복이 되면 의미도 강조가 되지만, 아까 우리 반복의 원리가 바로 운율 형성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운율도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접동이라는 말 3번이나 나왔죠. 자, 그 다음은 살얼이, 라따, 라따 이렇게 2번 이상 나오면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볼게요. 과장법,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크게 얘기하거나 줄이는 것도 과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나 월급 작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작아도 쥐꼬리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과장이고요. 좀 이게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저는 이 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가 나왔는데 너무 배가 많이 나온 거죠. 남산만하게 나왔어. 얼마나 나왔길래 산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지 마시고 그냥 과장을 해서 의도를 강조하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갈 건데요. 11번에서 이제 9번이랑 11번 좀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반복은 같거나 거의 비슷한 거를 똑같이 2번 이상 한다는 거고요. 열거는 똑같은 단어나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종류의 말들을 나열을 한다는 거죠. 구구절절하게. 자, 예를 보니까 아버님은 집을 지었다. 어떤 재료로,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재료가 물과 바람과 흙과, 자, 물과 나무와 흙과, 자, 그 다음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과 물과 햇빛. 이런 걸 굳이 일일이 나열한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는 없어요. 다만 굳이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의도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대조법 보겠습니다. 자, 어떤 두 대상 이상의 차이점을 맞대어 놓고, 자,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차이점이 이렇게 두드러지면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사실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한다, 운율 형성한다라고 할 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문장의 틀도 반복이 돼 있지만 짧다, 길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은 굉장히 짧은데 그가 남긴 작품은 몇백 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예술 정신 유지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가 짧고 길다를 맞대어 놓으니까 강조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법.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문장틀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예, 뒤에 나오는데 대구법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표현에 하나의 표현 방법만 쓰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13번 볼게요. 비교법.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빗대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예시 보면 쉽습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지금 물결이랑 강낭콩 꽃이 비교되고 있어요. 물결이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르다라고 공통점. 이렇게 맞대어 비교하고 있는 거죠. 뒤에는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마음이랑 양귀비 꽃이랑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더 붉은 게 누구다?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마음, 물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선명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이미지 강낭콩 꽃이 뭔지 어쨌든 뭐 양귀비 꽃이 막 붉다 이런 걸 가지고 오니까 좀 더 선명하게 전달될 수가 있겠죠. 자, 비교법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 점층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에 점층이랑 15번 정강을 묶어주시고요. 얘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점층법 보면 어떤 표현 대상을 점점점 단계별로 확대시키는 거, 강도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점층이라 보시면 돼요. 예시 첫 번째, 가족, 사회, 국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범주를 순서 바꿔서 점점점 작게 하면 점강, 점점 내리는 거죠. 하강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사회, 가족 이렇게 줄이면 점강이 됩니다. 자, 16번의 영탄법 보니까요. 자, 시에서 자기 시화자가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좀 표출할 때 좀 잘 나타나는데요. 자, 보니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하고 누군가가 죽고 그 슬픔에 이렇게 토로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 영탄법이 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느낌표 딱 이렇게 감탄문으로 끝나고 있죠. 자, 현재법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금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형 시제를 많이 쓴 거죠. 여기 예시를 보니까 차디찬 아침인데 아침이다 현재죠. 자, 모양산 승합 자동차는 텅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올랐다. 과거를 본 게 아니라 오른다고 지금 보는 것처럼 현재형 쓰고 있어요. 자, 현재법으로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강조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자, 18번 연세법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받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 반복법이랑 열거법 제가 구분하시자고 했죠. 이어서 연세법도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을 할 때는 또 연세라고 한다. 자, 예를 보니까 고인 옛날 사람이거든요.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보지 못하네. 그 다음 줄 보니까 고인을 보지 못하네로 끝났는데 고인을 보지 못해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연세적이다라는 거 이제 사슬 모양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까지가 바로 이제 강조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억양법. 네, 저도 억양이 좀 많죠. 네, 이런 억양인데 처음에는 높여주다가 뒤에 낮추거나 반대로 낮추거나 높이는 기법.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얘기할 때 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건 좀 아니야 라고 한번 낮추는 거. 또는 얘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근데 이건 진짜 잘하더라 하고 이렇게 칭찬이 아닌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둘 다 억양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강조하기라고 했고요. 자, 19번까지죠. 자, 이제 나머지가 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변화주기라 보시면 되는데, 자, 20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치 볼게요. 우리 일상적으로도 많이 해요.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다 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말 순서 뒤바꾸는 걸 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첫 번째 예시에서 사실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주는 게 좋겠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했는데, 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하고 서술어가 될 부분을 이제 종결되는 부분을 좀 뒤로 빼주는 게 좋겠는데 앞에다 먼저 땡겼다는 거죠. 그 다음 예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라고 아니라는 부정어가 뒤에 오는 서술어 흘리다라는 걸 꾸며줘야 되는데 아니 눈물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변화, 일상적으로 표현과 좀 다르게 변화를 줬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대구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유사한 문장 구조 또는 단어 배열 구조,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 자, 드디어 나왔고요.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걸로 계속 갈게요. 무엇은 무엇하고 무엇은 무엇하다. 이런 틀이 반복되고 있죠. 예, 그냥 줄줄줄 설명
설명해도 되는데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리법 넘어갈게요. 서리는 옆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딱 찍어 놓으셔도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문장의 끝을 그냥 평서문으로 끝내도 되는데 의문문으로 굳이 끝내요. 자,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걸 굳이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하는가? 라고 해서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막 좀 생각을 해야게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앞에 있는 예시로 먼저 그 도치법 예시의 첫 번째 이거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굳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가난한 거랑 외로운 거랑 뭔 상관이라고 당연히 알지 인간이라며. 인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당연한 이런 감정까지도 누릴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비참함, 아픔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당연한 걸 질문하고 있을 때 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의 반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이 아니라 23번이 23번의 반어랑 24번의 역설법도 묶어주시고 이거 꼭 구분해주세요. 특히나 과거 회차 문제에서 역설법은 단독으로 문제가 좀 잘 나왔습니다. 자, 반어법을 보니까 사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변화를 줘서 그거를 내 의도랑 반대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앞에 있는 예시로 얘기를 하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 김소월의 진달래 꽃 기억하시나요? 나보기가 역겨워서 만약에 님이 간다고 하면 아직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정을 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내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대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죽어도 눈물 안 흘리는 게 아니라 울을 거잖아요. 근데 안 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도랑 반대로. 우리 일상으로도 많이 쓰죠. 유리창 하나 막 일부러 깼어요. 근데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면 그게 의도랑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자, 그게 반어법이고요. 자, 역설은 뭐냐면요. 자,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립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병렬하거나, 자, 뒤에 줄글게요. 표면상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되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뭘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이제 창모자랑 방패순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창이랑 방패를 파는 장사꾼의 이야기죠. 자, 이 창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거 동시에 찔러봐라 라고 한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뚫리거나 막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모순이고 역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니까요. 첫 번째 예시로 볼게요. 끝부분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 좀 줄거어 줄게요. 봄이긴 봄인데 봄을 꾸미고 있는 말이 동시에 찬란하다, 슬픔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슬픔이 찬란하다는 게 사실은 찬란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고요. 슬프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동시에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현. 하지만 의도를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에도 좋으면서도 싫고 막 싫으면서 좋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안에는 어떤 진리나 표현 의도나 이런 게 말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역설의 예시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에게 이 어둠이 얼마나 환희입니까? 어둠이 환희, 기쁘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 어둠은 가려지고 캄캄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의미이잖아요. 물론 시 전체 문맥을 봐서 어둠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어둠이 환이다. 자, 역설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시로 딱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설 정말 잘 드러내는데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안 보이는 걸 본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도 나는 향기로님의 말술에 귀가 먹고 꽃다님의 얼굴에 눈 멀었대요. 아니 좋으면은 귀가 트이고 뭐 눈이 잘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눈 멀고 귀가 막혔대요.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것도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아니 얻으면 가지는 건데 그게 없어진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255쪽 넘어가서 이제 변화주기의 나머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법입니다. 자, 이건 설이랑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요. 설이는 당연한 걸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문답법은 이제 시에서 하자가 굳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질문하고 대답을 또 자기가 해줘요. 이건 시뿐만 아니라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질문하고 대답하는 구조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이야 괜히 애를 부르면서 무릉이 어디요? 자, 이상세계가 어디요? 이 말이에요.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자기가 질문을 하고 나 여기다. 여기가 너무 좋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상세계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구조, 문답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용법부터는 그냥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상을 뭐 속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빗댈 땐 풍류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 말 자체나 가지고 와서 또 얘기를 해요.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인용이다라고 그냥 그 자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노법을 보니까 아까 문답법 예시로 아이야 나왔죠. 굳이 누군가 불러요, 중간에. 네, 이 부분이 왜 우리 편집글에서도 많이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해놓고 중간에 친구 이름 막 부르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내용이 좀 바뀔 거다. 또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더 봐줘. 라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막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런 표현을 도노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략법은 이제 표현 그 뒤에 말을 다 안 하고 줄이죠. 말줄임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떤 망설임이나 그 뒤에 너가 생각해라.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비약법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얘기하던 걸 갑자기 사실은 좀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점프를 한 거죠. 아까 점층은 단계 커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시조인데요. 정철의 시조예요. 제 넘어, 고개 넘어 송건농이라는 사람의 집에 술을 익혔나 봐요. 발효주죠. 술 익다는 말을 어제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누운 소를 발로 박찼대요. 자기 집에 이렇게 누워있고 퍼져있는 소를 발로 차서 거기 위에 얹치를 놨대요. 이거 안장 밑에 까는 방석 이런 거거든요. 그 천을 놓아 지질 타고 자기가 눌러 올라탄 거죠. 소 타고 누구네 집에 간다? 성곤는 집에 가는 거죠. 자, 마지막 행을 보니까 아희야, 여기서도 도너 쓰고 있죠. 너네 권농 계시냐? 자, 보세요. 소를 올라탔는데 바로 뭐라고 하죠? 축지법 썼나요? 뿅 하고 그 집에 바로 도착한 거죠. 자, 요런 비약이 쓰였고요. 정자수 왔다고 전하여라. 자, 자기 왔다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5쪽에 여러분 문답법까지는 변화주기에 해당하는 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거 뭐 변화주기라 보시면 되는데 문답법까지는 좀 주의해서 보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255쪽에 기타 문학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요한 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징이 먼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비유랑 상징을 좀 자, 그러니까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상징은 그러니까 비유 같은 경우에는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상징은 보조관념만 제시해 놓고 원관념은 나의 머릿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문맥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다양한 원관념을 막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감상한 독자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원관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석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관념이 숨겨져 있을 때 상징이고 그것들을 둘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작품 자체에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징의 정의를 보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자, 보조관념은 하나인데 원관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1대 다다. 자, 지금 여기 책에서는 원관념 대 보조관념 이렇게 해서 다대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상징의 종류를 보니까 시에서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상징하는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비둘기 이렇게 하면 바로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평화 생각나죠. 비둘기랑 평화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싶기도 하지만 우리 관습적으로 비둘기는 평화의 의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상징은 뭐 찾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자, 또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 관습 이전에 좀 더 근원적으로 뭐 인간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뭐라고 하죠? 뭐 물 같은 거, 불 같은 거의 의미가 한계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물은 뭐 생명이 거기서 튀어나왔다고도 하잖아요. 뭐 생명, 뭐 소생 이런 의미랑 생각할 수 있겠고, 불은 모든 걸 사르는 뭐 파괴 뭐 이런 것도 동시에 생각한다든지. 자, 이런 상징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읽어가야 될 건 사실 시에서 예를 들어 뭐 선택지에 무슨 상징이 쓰였다라고 하면 위 시에서 상징이 쓰였나 하고 개인적 상징, 그 시에서 나온 개인적 상징을 좀 찾아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56쪽에서 이제 또 그 밖에 표현 방법들인데요. 자, 소가로 2번과 3번에 묶어주시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이 같이 나왔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물일 뿐인데 내가 걔를 보니까 내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 마음이 떠올랐는데 그 마음이랑 그 객관적인 대상이랑 내 마음이 동일하다고 내 마음을 넣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자, 예를 보면 그래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라고 얘기해요. 꾀꼬리를 보니까 암수 정도 정다워 보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뒤에 생략이 됐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나와요. 쟤는 정다운데 내 마음이 떠올랐어요. 뭐가? 외롭다는 거.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떠오른 거죠. 그럴 때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이입은요, 첫 번째 볼게요.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대요.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는데 사슴의 무리가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 온다.
내 마음도 그런데 쟤네도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슴과 내 마음이 슬퍼서 운다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여겨버리는 게 바로 이 사슴 같은 게 감정이입된 대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소가로 4번도 참고로 보시면요. 주객전도가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서 표현했다는 건데 예시에서 부귀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린다. 부귀 공명,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뭐 정계나 벼슬자리에 진출한다기보다는 지금 뭐 자연 속에 은거하는 게 더 즐겁다라는 자기가 마음의 상태인데 부귀가 나를 싫어하고 공명,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게 나를 싫어해라고 뒤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언어 유희 볼게요.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도 이제 개그 프로그램이 내는 거 보면 이제 똑같은 소리, 동음, 이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말을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데, 자, 예시 하나 첫 번째 볼게요. 양반이 허리를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지금 등장하는 이 양반이라고 하는 동반과 서반, 그 신화를 의미하는 지배계층의 의미가 아니라 반자를 가지고 와서 허리를 꺾으며 절반이 되는 그 반인지, 개다리 소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밥상 있잖아요. 예, 개다리 모양 이런 그런 소반, 예, 그 반자인지, 그러니까 양반의 의미를 격화시키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또 시 챙겨가면서 이론적으로 좀 주요하게 챙겨가셔야 될 게 257쪽에 자, 이런 표현 기법들을 총체적으로 시에서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가. 자, 시들이 하나하나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시 먼저 낙하가 나는데요. 떨어지는 꽃이에요. 제목이. 이 연을 보시면요. 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연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죠? 봄인데 꽃이 떨어진다. 낙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연에서 무성한 녹음이래요. 이파리 그렇게 진해지는 계절은 여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가을을 향한다라는 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시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계절을 꽃이 피는 봄이었다면 그치 꽃 떨어지면 슬프지만 사랑이 떨어진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연관을 지어서 슬프지만 꽃이 떨어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 사랑이 지금 이별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별 이룩한 축복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역설적인 표현. 네, 슬프지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258쪽 넘어가서요. 시선의 이동 나왔는데요. 자,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전개했다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초반부의 시에서 9켤레 신발이라고 돼 있어요. 지상에 신발 9켤레 봤어요. 자, 문수가 각각 달라요. 전체적으로 신발을 봤어요. 현관에서. 그 다음 년 보니까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19문 반인 내 신발을 쳐다보고 그 다음엔 6문 3이라고 나와 있는 작은 사이즈인 신발을 쳐다봐요. 현관 전체 신발 보다가 내 신발 보다가 너 신발 보다가 내 생각하는 구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수미상관 나왔는데요. 자, 머리 숫자랑 꼬리 밑자예요. 그래서 시의 시작하는 년과 마지막 년이 거의 같거나 비슷한 애들을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니까 나는 나룻배, 너는 행인, 당신은 행인 나왔는데 마지막 년에서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말은요. 사실 이제 똑같은 게 반복이 됐으면 우리 앞에서 반복이면 무조건 시에서는 운율형성이죠. 운율감도 형성이 되는데 시작할 때 전제로 깔았던 게 끝에서 또 끝나니까 뭐 결론이 뭐야? 라는 여운도 조성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결론이 뭐야가 아니라 그게 어쩌면 주제의식일 수 있어요. 시작했던 게. 그래서 의미 강조 또는 주제 강조도 볼 수 있겠고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틀이 짜여져 있어서 안정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59쪽 가서요. 기승전결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좀 내용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강의가 뒤로 갈수록 좀 사실 좀 복합적인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좀 지치시다면 중간에 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 안에 이 이론 잡자라는 목표로 좀 가고 있으니 여러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인데요. 자, 기가 일어나다는 말이에요. 시작이고요. 승, 이어진다. 일어난 거를 내용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받는다는 거고요. 전이 전환이에요.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 결은 그 전환된 방향으로 끝나는. 그래서 내용적인 흐름이 4단 구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기승전결이라고 보통 많이 나눕니다. 자, 여기서는 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봐야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서. 네, 한용운의 님의 침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용운이라고 하면 이름 많이 들어본 기억나시죠? 자,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뭐라고 하죠?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자
예, 그 다음에 시인이죠, 말 그대로. 자, 그거 떠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님의 침묵이래요. 근데 일단 배경 지식 없이 님의 침묵이라 되는데, 님이라고 하면 보통 사랑한 사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 제목이 침묵이라고 하니까 사랑한 사람이 침묵을 하면 뭔가 좋은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말 없이 바로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시는 딱 보면 내용 하나도 안 봐도 시가 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미 이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뭐라고 문장을 써내라고 할 때 내용 다 안 끝났는데 그 다음 줄로 줄 바꾸기를 막 해요. 자, 이런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이라고 할 거고요. 또 한 줄을 아예 다 비우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럴 때 그런 덩어리를 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요렇게 좀 뭐 1문단, 2문단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요런 단위로 이제 명칭을 짓는데, 이 시는 연 구분 없이 행 구분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의 흐름 기승전결을 보는 거고요. 자, 시작이 님이 갔대요. 상황이 님이 간 상황인 거죠. 또 강조해요.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시적 화자 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자 나라는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나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고 계속 보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상황이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어떻게 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줄까지 보시면 이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소용없게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에요. 이별이다라는 시작이죠. 자, 그 다음 보니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수를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에 빠졌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났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그 다음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했고 계속 슬프다, 떠날 걸 생각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고 이어받아서 좀 더 심화시키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승 부분이고요. 뭐 이별의 슬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승전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가 친절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딱 이렇게 세모를 하는데요. 내용이 그럼 반대되겠죠. 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은 깨우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슬픔의 힘을 옮겨서 포인트는 이거죠.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게 소용이 없고 새 희망의 정수박이 이렇게 정수리에 막 들이부었대요. 슬픔을 희망의 정수리에 들이부었다. 이 말은 희망으로 내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 부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자, 그 근거가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만나면 이별할까 걱정하는 것 같이, 떠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차례다, 돌아올 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만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은 회자 정리라고 해서 떠나지고요. 간 사람은 거자 필반이라서 다시 돌아오는, 불교의 돌고 도는 이런 윤회 사상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전환된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이 갔는데 안 보냈대요. 자, 이거 표면적으로는 역설이에요. 말 안 돼요. 갔으면 갔는데 안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부분. 자기 곡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면서 네가 올 걸 믿는다라고 있는데, 그렇지만 님이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잖아요. 여전히 침묵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사랑하는, 뭐 여기 이 시를 보시면 사랑하는 여인의 노래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한용운은 남자인데 여기서 막 이렇게 공손하게 높임법 쓰고 이런 표현들이 여성적 화자다, 여성적 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애절한 마음을 이제 남자의 목소리보다는 여성적 어조를 냈을 때 이제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 이 님이 도대체 누군가, 단순한 사랑 얘기인가, 자, 잃어버린 우리 조국으로 해석해주면 좀 더 의미가 강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시의 전개 방식을 보니까요. 선경우정 보겠습니다. 먼저 경치 얘기하고요. 그 뒤에 자기 마음 상태, 정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용적으로 해서 두 덩어리로 끊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봉황수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환상 속의 새가 봉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용이라는 그 환상 속의 동물의 그 다음 서열이라 보시면 돼요. 중국 왕이 용이라면 우리나라 조선은 이제 봉황이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는데, 봉황이 그려놓은 왕좌, 이렇게 왕의 자리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벌레벅은 두리기둥, 낡은 빛 단청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는데 예전 궁궐터예요.
보니까 지금 벌레가 먹어버렸고 왕이 있었던 자리에 왕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빛이 낡은 단청, 그 색칠해 놓은 거 있죠. 네,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미줄 친 옥자이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좀 끊어보면요. 2마리 봉황새 틀어올렸다라고 해서 화자가 나라고 일단 나오진 않았는데 자신이 보고 있는 거 지금 허름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먼저 경치를 얘기한 선경이고요.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마는 여기서부터 자기 마음이 나와요. 저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순화진 뭐 계속해도 되겠지만 이 봉황이 어느 땐들 자신 있게 막 소리를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중국을 섬겨왔었잖아요. 그랬겠냐마는 푸르는 하늘 추석 밑을 밟고 가는 시척하자 나 나왔네요. 나의 체크해 주시고 내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뭐 신하들이 예전에 왕 앞에서 이렇게 차던 신표라고 할까요? 그것도 없고 품성 옆에서 자 신하들 그 나라를 섬기는 신하들이 이렇게 늘어놓는 그 돌이라고 할까요? 자 거기서도 내 몸이 둘 곳 없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섬기는 신하들도 없고 왕자의 왕도 없고 공석이라는 거죠. 전부 다. 눈물이 속된 줄 모를량이면 봉황새야 하늘 높은 곳에서 호곡하리라 슬프게 울어라 소리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시도 일제강점기가 배경인 거죠.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궁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부제에 대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애통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먼저 경치를 나열하고 뒤에 자기 마음 상태를 드러나는 성경 구정의 구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전통시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음 점층 보겠는데요. 아까 점층법 나왔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한 부분만 쓰인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점점점 범위가 확대되거나 강도가 커질 때. 자, 여기서 제목을 보니까 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최고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1년에서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매운 계절의 채찍이니까 겨울이 생각이 좀 나요. 자, 겨울 추운데 그 중에서도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요. 이 연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고원, 높은 지대로 휩쓸려 왔고요. 그 고원지대에서도 서리빨이 칼날진 위에 섰다. 점점점 극악하게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눈 감아서 생각해본다. 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자, 이것도 역설이거든요. 강철이라고 무지개랑 의미가 맞지 않아요. 역설인데 사실은 이 일제강점기에 이 시대상이 정말 강철과 같이 시련이 있고 머물러 있을 것만 같은데 무지개다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희망, 약속 이런 걸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참아낸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육사도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점층의 의미로 점점점 의도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 본 거고요. 자, 260쪽에 대비 나왔습니다. 대조법 기억하시죠? 그게 시 전체적으로 여기선 풀과 그거를 쓰러뜨리려는 바람, 이게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공간의 이동이 나왔는데 사실 앞에서 시선의 이동했죠. 자, 그거랑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원경에서 근경이라고 했어요. 시선의 이동이 멀리서 가까이로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청로루라는 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좀 흐름을 훑어보면요. 먼 산에 청운사가 있어요. 자, 그럼 먼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거 맞춤법 틀려요. 근데 시에서는 가능해요. 맞춤법 맞으려면 먼으로 써야 돼요. 시에서는 그런데 먼 이렇게 한 글자로 쓰는 것보다 먼이라고 하니까 정말 의미가 좀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자, 일상에서는 안 되지만 시에서는 가능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먼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챙겨가시고요. 청운사 전체를 봤고요. 그 청운사가 있는 게 이제 자아산, 이 자줏빛, 보랏빛, 안개산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봄눈이 녹았대요. 느릅나무 송이 피어간 12굽이 청로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청로루 중에서도 눈이고요. 그 청로루에 구름이 붙였대요. 청로루에 눈에 구름이 비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보랏빛 산이라고 그러니까 신비해 보이는 산이고 청도루가 있고 그 눈동자에 구름이 그러니까 어떤 생명과 자연의 합일 경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선의 이동 또는 이제 공간의 이동의 범주로 보면 멀리서 가까운 걸 쳐다보면서 이제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61쪽에 이제 시상 전개에서 마지막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왔는데 직접 이제 공간의 이동하는 게 나오는 거죠. 예, 쳐다보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 농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농무는 농민들이 이제 농악 같은 거 좀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이렇게 코스를 돌아다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음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좀 보시면요. 시작 부분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린다 라고 얘기하고 공연을 했어요. 가설 무대에서.
그러고 텅 빈 운동장으로 나왔고요. 자, 우리라는 표현은 시적하자가 포함된 말이에요.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모여서 술을 먹고 있고요. 그러고 장거리로 나섰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가는 코스가 밑에서 네 번째 줄, 쇠전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잡는 가게. 그러고 도수장. 쇠전이 소 파는 가게. 자, 도수장이 소 잡는 가게죠. 그때 우리는 더 신명이 난다, 즐겁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농사꾼들이 농무를 하고 있는데 소 파는 가게 와서 즐겁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소가 예전에는 이제 기계가 없으면 이걸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농민들의 소외된 부분을 다룬 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내용에도 나왔는데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야. 그러니까는 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비료값조차도 나오지 않으니 나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전재산과 같은 소도 팔아버리고 오히려 이 분노에 신명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울분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공간의 이동이 펼쳐졌다라는 거 시상의 전개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일단 단순한 문제를 먼저 지식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268쪽 한번 먼저 넘어가 볼게요. 268쪽을 딱 펼쳐서 여러분 답을 바로 딱 고르시면 좋겠어요. 제가 딱딱딱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좀 전에 봤던 시거든요. 그대로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식형의 문제는 사실 막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말고 막 여러 가지 해석하지 마시고요. 시간 절약하셔야 돼요.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박모굴의 청로로 보셨죠. 우리 대표적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 이렇게 단독으로 지식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먼저 본 거였고요. 자, 12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지식형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270쪽이에요. 밑줄 친 기억에 사용된 표현 기법이라고 했는데, 밑줄이라고 하면 그 밑줄에 친 표현 기법, 그러니까 밑줄 보시면 돼요. 밑줄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문맥도 살펴보는 거죠. 기억을 보니까 근데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우리 봤죠? 이 말 안 되죠. 표현 기법이라면 비유냐 변화냐 강조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역설입니다. 역설에 대한 선택지를 찾으면 되는데요. 1번 볼게요.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 아닌 것을 사람으로 얘기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화류라고 가시면 되겠죠. 2번, 사물의 일부나 속성을 전체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대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본뜻과 반대라고 하니까 반어.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이제 일단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럼 기억의 의미가 왜 얻는 게 잃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목이 파박가에서라고 돼 있는데,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오래된 사랑이 떠나가요. 슬퍼요. 그쵸? 그때 뭐 하라고 하냐면요.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래요. 붉은 팥밭에 이제 막 돋아오르는 싹을 보면, 얻는다는 것은 새로 얻으려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잃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 된다는 거. 이별로 너무 슬퍼하고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위로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지식적인 문제 이렇게 좀 살펴본 거고요. 자, 지식적인 문제가 제가 좀 체크해 온 게 하나가, 이제 우리 심산 같은 경우가 이제 지식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원래 생각한 거라 지금 다른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근데 종합적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자, 페이지 262쪽에서 최근 문제 어떻게, 시가 종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리을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기용도의 엄마 걱정이라고 제목 나왔죠. 제목이 엄마 걱정이니까 엄마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왠지 엄마라고 하니까 시적하자가 어린아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밑줄이 치어있죠. 발문이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거라고 하니까 이 밑줄을 읽어가면서 선택지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다늘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자, 우리라는 말에 시적하자 들어가 있고요. 자, 엄마는 열무 30잔 들고 시장에 왜 갔을까요? 장사하러 갔겠죠.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밑줄 걷죠. 안 왔어요. 해가 시들었대요. 해가 진짜 시들어 버린다. 이거는 좀 하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은 저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라고 하니까 밤이 좀 돼가고 있는 거. 그래서 1번 선택지, 깊어간 시간의 경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시적하자 나라고 콕 찍어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겼어요. 엄마 장사 나가고 나면
혼자 있어야 되는 나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밥이라는 보통 찬밥십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받지 못해 외롭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자 그럼 이 부분을 3번 선택지에서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 마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싫은 마음인가 계속 보니까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그 뒷부분에 엄마가 안 온대요. 자, 이 말은 하기 싫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끝내놓고 나면 그 공백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온다라는 마음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오늘 심상 문제는 좀 적고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발소리가 타박타박이라고 했는데 그건 청각이죠. 근데 그게 배춧잎 같다라고 또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배춧잎 막 이렇게 널쩍하고요. 개를 막 두드리는 그런 느낌. 이 발걸음은 도대체 어떤 발걸음입니까? 뭔가 피곤해 이렇게 젖어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심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바로 공감각이죠. 청각이 시각화된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그 소리가 원래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죠. 자, 근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만 들려요. 자, 그래서 4번 선택지. 근간 창틈이 있는데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놔둘 만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연을 보니까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 시절이라고 하고 이연을 보니까 아, 어린 시절을 회상한 나가 어른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어린 시절 자체가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차갑고 쓸쓸하고 외롭다. 윗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실은 크게 배경 지식 없어도 읽어가면서 여러분 선택지 판단하시는 문제가 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식형의 문제 264쪽에 3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4쪽이고요. 자, 3번을 사실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건 뭐 자세히 풀이해드린다기보다는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좀 지식형이라기보다는 지식형이라고 하면 뭐 심상이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또는 서울인 것은 서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까지 지식형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풀이를 보시면서 이건 좀 암기사항입니다. 어쨌든 시대적 배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시 내용을 보니까 뭐 방아쇠다, 살덩어리 뼈를 추스리다 뭐 이런 내용 보니까 방아쇠 당기는 전쟁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 있었던 전쟁이 6.25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는 소설의 제목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문제로 이건 좀 다뤄봐 주시고요. 나머지도 시의 이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걔는 암기도 하시고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문제를 사실 비문학 독해 하듯이도 맞아요. 이제 풀어가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